안녕하세요. 박효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 첫 번째 시간,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증산도 진리에트를 8가지로 구분한 것을 팔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실 관법은 그중 우주관입니다. 우주라는 말은 집 우자, 집 주자인데요. 앞에 있는 집은 공간, 뒤에 있는 집은 시간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보통 과학에서는 우주의 공간적인 개념에만 치우치지만 결국 우주를 안다는 것은 우주라는 말 속에 있듯이 우주 시간대의 비밀을 푸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알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우주관과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우주의 시간도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법칙 속에 흘러갑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연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늘과 땅의 주변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주관을 공부해야 하며 음양오행에 대해 알아야 결국 이 우주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까이는 내 몸에서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멀리는 사물의 변화를 보고 우주의 원리를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몸도 한 번은 숨을 내쉬고 한 번은 숨을 들이쉬듯이 음양운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음양오행은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하루가 쉼없이 순환을 하는 것이 진리듯이 이런 단순한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우주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진리이며 동양 철학의 근간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주역은 개벽할 때 있을 끄리니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만물의 자연질서는 모두 음양오행의 진리인 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음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이 무엇인지 알려면 음양의 한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양이라는 한자를 보면 언덕 부자에 지평선에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언덕에 태양이 비칠 때 밝은 부분을 양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언덕의 이면이 응달이고 이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음자의 한자를 풀어보면 땅에 있는 기운이 회오를 쳐서 올라가 합해져서 구름이 되어 태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이라는 것은 사물의 양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양은 해가 떴을 때 빛을 받는 부분이니까요. 하늘 기운에 가까운 것, 그리고 동적인 것, 밝고 환한 것,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음은 해가 떴을 때 빛을 등진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땅 기운에 가깝고 정적이고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에는 예를 들고 비유를 하면 가장 이해가 잘 됩니다.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인데요. 위 도표에서 보시면 붉은색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양을 나타내고요. 푸른색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음을 나타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의 성질은 밝고 환하고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의 성질은 어둡고 차갑고 딱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낮과 밤 중에 어느 것이 양일까요? 네, 당연히 낮이 더 밝고 환하죠. 그래서 양에 해당되고 밤은 그와 상대적으로 어둡고 춥습니다. 그래서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불과 물도 아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죠? 뜨거운 불은 양에 해당이 되고요. 차가운 물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과 겨울도 마찬가지겠죠? 더운 여름은 양에 해당이 되고요. 추운 겨울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양에 해당이 되고요. 여자는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음양으로 분화되기 이전 상태인 무극과 태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무극은 음양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생명창조의 본원자리입니다. 정막무짐한 상태로서 무엇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한 허공 같은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태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극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요. 잠시 한번 왼쪽 그림을 보시죠. 왼쪽에 보면 산과 해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 떠 있는 부분은 화나 양달이죠. 그리고 해가 등져 있는 부분은 음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아까 어두웠던 음달인 부분은 다시 밝은 양달이 되고요. 아까 밝았던 양달인 부분은 음달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절대 양도 없고 절대 음도 없는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태극입니다. 이 절대 음도 없고 절대 양도 없는 이 태극의 상태를 바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태극의 그림, 파란 부분은 음을 나타내고요. 빨간 부분은 양을 나타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파란 부분의 음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부분의 양이 끝나는 곳에서 파란 부분의 음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은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극은 무극에서 생명막이 형성되어 실질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극은 음과 양의 상대적인 기운이 형성되는데 이 단계가 태극으로서 우주 운동의 본체가 됩니다. 음과 양으로 분화되면서 우주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은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음양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으로 음과 양의 두 가지 기운이 분합작용을 일으켜 5가지 새로운 성질이 발생하게 된 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양의 성질이 목과 화 이렇게 2개로 분화되고요. 음의 성질이 금과 수 이렇게 2개로 분화되고 나머지 중성 1개 이렇게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행 중에 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목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땅이 있다면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목이란 글자는 새싹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목은 직향성을 갖고 위로 쭉 뻗어 올라오는 기운을 말합니다. 또는 샘에서 기운이 용출하는 모습도 목의 기운입니다. 계절로는 봄에 해당되고요.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세지는 용수철과 샘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생명력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 뻗어 올라오는 목기운은 하루 중에 어느 때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침에 해당이 되죠. 아침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때에 해당이 되니까요.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면 언제 해당이 될까요? 바로 쭉쭉 자라면서 커가는 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동쪽에 해당이 되고요. 색깔로는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는 청색에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 화기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는 흩어지는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화란 글자는 만물이 퍼지는 모습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계절로는 무척 뜨겁고 만물이 분열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에 해당합니다. 하루 중에는 가장 덥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낮에 해당이 되겠죠?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면 청소년기를 지나 사회에서 가장 정열적으로 활약을 하는 청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남쪽에 해당이 되고요. 색깔로는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이어서 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는 중앙에서
나머지 목, 화, 금, 수를 조율, 중재하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토라는 글자를 보시면 열십자와 한일자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분열상에서 일로 통일하려는 상을 뜻합니다. 토의 성질은 화순하여서 불편부당하는 절대 중화지기를 뜻합니다. 이는 음양 기운을 모두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조율, 중재하는 기운의 모습입니다. 이 토는 바로 우주의 십자가에서 교차점 하느님 자리를 뜻합니다. 계절로는 늦여름인 장하를 뜻하고요. 방향은 아까 중앙에서 나머지 목화금수를 조율 중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방향은 중앙입니다. 색깔로는 황색에 해당됩니다. 이제 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이라는 글자는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분열하는 기운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이렇게 막는 모습을 상징한 것입니다. 금은 바로 분열된 양기를 모으는 첫 단계입니다. 금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 수렴, 통이라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계절로는 여름의 분열 성장을 멈추고 만물이 성숙해가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하루로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면 정신없이 달려오는 청년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안정된 과정과 사회적 위치를 확고히 한 장년기에 해당합니다. 방향으로는 해가 지는 서쪽에 해당하고요. 색깔은 백색입니다. 이어서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물의 결정 모양 보이시죠? 근데 재밌게도 한자 수 글자를 닮아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수는 완전히 응축되어 통일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수의 성질로는 응고성, 자율성, 그리고 중화성을 둘 수 있습니다. 나무의 모든 물기운이 뿌리로 저장되어 다음에 봄을 준비하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하루로는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생에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제는 사회에서 은퇴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방향으로는 북쪽에 해당하고요. 색깔로는 어두운 흑색입니다. 그러면 오행의 실내를 한번 나무의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에는 오행이 다 들어있는데요. 아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수에는 응고성과 응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와 씨는 바로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 줄기와 가지는 목에 해당이 되고요. 활활 타오르는 화는 잎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죠? 꽃은 바로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렴통이라는 기운인 금기운은 바로 이 나무의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서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사과 반으로 한번 나눠보셨죠? 그 안에 바로 이 나무의 근원인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에서 줄기, 잎으로 갈수록 근본인 뿌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거스를 역자를 써서 역도수라고 합니다. 봄과 여름이 역도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봄과 여름에 모은 진액이 뿌리로 향하게 됩니다. 쪼출순, 순리 순자를 써서 이것을 바로 순도수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행의 실내 분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에 고여있는 물은 바로
근원인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수는 위로 쭉쭉 뻗어서 올라가죠. 바로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쭉쭉 뻗어서 올라가다가 양 옆으로 퍼지는 기운이 있죠. 이것은 옆으로 퍼지는 기운 기억나시죠? 바로 화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옆으로 쭉쭉 퍼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꺾여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바로 금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분수를 계속 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모터의 힘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행 중에 나머지 4개를 계속 조율, 중재하는 힘, 토의 힘 기억나시죠? 바로 이 모터의 힘이 토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분수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구 중력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구 중력은 이 분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바로 지구 중력의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와 지구 중력은 바로 토기운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음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우주 만물은 순환한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